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현지에 연간 약 30만 대 물량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생산 규모는 약 30기가와트시로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30만 대를 매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요.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 총액의 절반을 50%씩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합작법인의 차입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LG는 북미의 가장 많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8개 공장과 1, 2, 3차 현지 협력 업체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LG엔솔이 미국에서 창출한 고액 연봉 일자리만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은 자신이 외교를 잘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백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한국 기업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북미 합작법인을 설립한 가운데 이 미국은 투자를 환영한다면서도 이 추가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의 게리슨 더글러스 대변인은 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배터리 공장은 현대 전기차 전체 공장 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인센티브, 이 감세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소리죠. 그는 이번 배터리 공장에 투자될 43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은 이미 투자가 확정된 55억 달러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이 투자를 확정하는 순간 온갖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 붙이며 보조금을 깎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출신인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도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 및 AP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제 배터리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 공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야 이들 자동차는 IRA의 세액 공제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무례한 발언인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의 충격적인 보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발표까지 최근 공개했는데요. 바이든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 러먼드 상무부 장관은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단호히 반대, 용납 불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국도 무조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라는 식의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지 말아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과 교육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0%에 달합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한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나든 말든 중국과 교육을 끊어버리라는 이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기업 한 곳을 겨냥한 곳이라면서 미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밝힌 대로 우리는 이번 도전과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관련된 모든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상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IPEF 국가들의 투자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들이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교육을 끊어버리는 순간 한국의 경제 절반이 날아갑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공황을 겪는 것이 확정적인데도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 교육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및 다른 제품들을 미국이 대신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미국은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도와주기는커녕 한국 기업의 투자 확정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보조금을 아예 안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시장 공백을 메우려 해도 한국 정부는 나서서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틈을 채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이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맞대응하며 미중 반도체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 중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에이펙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보도했습니다. 상무부는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산 배터리는 한국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져 전혀 위협이 되고 있지 않지만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소재인 리튬은 중국이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광산들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이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 위주로 이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리튬 광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리튬 광산 생산 능력의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전원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입니다. 컨설팅 회사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약 30만 톤 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 긴장으로 공급망 위협을 느낀 나머지 세계 각지 리튬 광산 매입에 나섰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의 리튬 광산을 보유한 캐나다와 호주는 최근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신규 투자를 차단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리스타드 에너지와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면 지난 2년간 중국 기업들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약 20개의 리튬 광산 지분을 취득하는데 45억 달러를 썼습니다. 투자 대상국은 테러로 인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말리, 나이지리아는 물론 자원 통제를 강화하는 짐바브웨, 멕시코, 칠레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투자비를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는 지경입니다. 시 주석은 3월 양회, 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광산에 투자하기 전에 현지 사정부터 잘 알아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의 로빈정 회장에 대놓고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돌격하는 행동을 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리튬 광산을 싹쓸이한 중국과 이 적이 되면 리튬이 없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미국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찍소리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공장과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이 2차 전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쓰인다는 소리죠.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따라잡고 2030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배 육박할 것이라는 2차 전지 시장.
심지어 리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 규모도 2030년이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글로벌 시장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 2차 전지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완전히 싹쓸이하게 되는 대반전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이 미중 갈등.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섰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지만 이 선택을 강요받는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장에는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중국이라는 이 시장을 잃는 치명타를 받게 되지만 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제재에 비하면 훨씬 덜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중국이 한국에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드 보복과 그 이후의 보복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 너무나도 강력한 보복이라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국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이 너무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자 이 시진핑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는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강력했길래 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던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칵 뒤집히며 한국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인의 38%가 한국에 대해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는 26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3 중국의 국제 안보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7개 지역에 대한 인상을 물은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응답자의 38.4%는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17.4%가 매우 비호의적, 21%가 다소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종속국 정도로 완전히 깔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 중국은 가장 먼저 첫 보복 조치 대상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0일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 수인응 베이징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인이 더 쉬운 타깃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맞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수 교수는 중국의 관용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극도로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만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겠지만 한국은 작은 조치만 취해도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 교수는 이어서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더라도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한 조치보다 약할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장 억제에 나설 경우 세 나라의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지난 사드 보복 때 중국 내 롯데에 했던 방법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 부지 제공 당사자인 롯데그룹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2016년 9월 말 정부가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 낙점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한 대대적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후 롯데는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 결정을 미루는데 다소 시간을 끌며 버텨봤지만 이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압박 속에 결국 무릎을 꿇고 2월 28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신속하면서도 무자비했습니다.
롯데 계열사 중 중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 중이던 롯데마트가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인 3월 4일 장쑤성에 있는 롯데마트 창저우 2점에 대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저우 2점을 시작으로 99개에 달하는 롯데마트 중국 점포 중 87곳에 대해 차례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지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운영 중인 점포의 매출도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사실상 중국 점포의 영업이 어려워진 롯데마트는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긴급 수혈하며 버텨봤지만 결국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매수 희망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아 7개월째 난항만 거듭하다가 결국 수조 원대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롯데가 총 3조 원을 투자한 선양 롯데타운 건설 프로젝트 역시 중국 당국의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가 5년째 중단돼 있고 1조 원을 투입한 청두 복합상업단지도 중국이 5년째 인허가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사업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사업장과 공장 시설도 당국의 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에 시달려야 했고 중국 소비자들의 반롯데 시위와 불매운동도 거셌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3월 15일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한령을 내리면서 롯데 관광 서비스 부문 계열사의 피해도 컸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 면세점이 매년 유커 감소로 인한 피해액만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타깃으로 한국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은 낸드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낸드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이 주력 상품, 이 디램 40%를 중국에서, 이 낸드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 보복 때 롯데마트 수십 곳을 문 닫게 했던 것처럼 이 소방 점검을 이유로 중국 내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조금만 멈춰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년 전 삼성 반도체 공장 한 개에서 28분간 정전이 되자 피해가 무려 500억 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중국이 중국 내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을 일주일만 멈춰 세워도 16조 8천억 원씩 손실을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멈추면 67조 원씩 손실을 입게 되죠. 최근처럼 불경기에 삼성과 SK는 그렇지 않아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이 이렇게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히게 되면 치명타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집단 협력의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인들은 최근 노재팬에 이어 노차이나를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급부상했던 노재팬이 사라지고 이 노차이나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6일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의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관심도는 노재팬 본격화 전인 2019년 1분기보다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일에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은 예약률이 20에서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말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업무상 출장 외에는 여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때 저렴한 가격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샤오미 등 중국산 전자제품 수요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협력해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27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줌 월트 전 국무부 통화태 부차관보와 찰스 킹 말로리 4세 랜드연구소의 국제위험안보국장은 대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8개국이 협력해 중국의 취약점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현재 수출의 20%가 날아갈 것이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1년 수출이 4천조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20%인 800조 원을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한순간에 800조 원, 그것도 지금부터 매년 800조 원씩이 날아간다고 하면 이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마냥입니다. 다음 달 있을 유엔 선거에서 한국이 역대 세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도발하는 순간 유엔 이사국들의 강력한 보복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투자 발표를 했을 당시보다 이 환율과 미국 내 건설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이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보다 많은 것으로 이 한국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에 공장을 지을 때보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5배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차익을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인데 바이든은 건설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자신과 무관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애플과 인텔, 퀄컴에 이어 삼성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엔비디아까지 이 GPU 생산을 TSMC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동시에 한국의 삼성이 아닌 이 대만의 TSMC에 대규모 수주를 몰아주고 있는 것은 이 바이든이 개입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WCC 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레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라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나노에서 핀펫을 고집한 TSMC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려운 기술인 이 GAA를 택한 삼성의 파운드리는 이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 1인자로 등극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이 아닌 대만에 몰려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쐐기를 받기 위해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ARM.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ARM의 반도체 설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ARM이지만 바이든이 목숨 걸고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손을 잡으며 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3나노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안 이 7나노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미국의 인텔이 ARM의 도움을 받아 몇 년 안에 1.8나노를 만들겠다는 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ARM의 도움으로 인텔은 당장의 내년부터 이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삼성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분야를 모두 뺏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TSMC로 가버리고 예상 못했던 ARM까지 등장해 인텔에 힘을 실어주면서 삼성이 이대로 무너져버릴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폭탄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삼성전자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미국을 완전히 뒤엎자는 이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삼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과 이스라엘의 기술이 합쳐지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어벤져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400년 이상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 그들이 향했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수량이 적어 물이 부족했습니다. 영토 곳곳이 메마른 광야였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집트와 비교가 안 되는 이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히브리 대학의 하임 라비노비치아와 나훔 케달 교수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토마토 연구를 시작했고, 그들은 물 사용량을 10분의 1로 줄이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토마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후 1995년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울토마토가 탄생한 시초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방울토마토의 종주국이 되었죠. 물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 누구나 방울토마토를 사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돈을 버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몰리 리빙스톤 히브리대 이숨 디렉터는 방울토마토도 히브리대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돈을 번다 라며 이렇게 번 수익의 40%는 연구자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깔린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이버 방화벽을 이 세계 최초로 만든 국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일명 생각하는 방화벽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기존 방화벽이 단순한 네트워크 문지기 역할을 해왔던 것과 달리 이 상황을 인지해 보안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방화벽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 사이에 위치해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허용되지 않은 IP 주소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 스타트업 아우라토가 출시한 DAF는 기존 방화벽과 달리 보안 위협을 스스로 해석, 프로파일링하고 기업 네트워크상 보안 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지에 대한 보안 담당자들의 실시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해커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울토마토와 생각하는 방화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무려 9,000개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 1,000명당 스타트업 1개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 스타트업 세계 1위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도 30개가 넘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는 98개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은 물론 천연자원도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적 자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스라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이스라엘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의 선택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미국이 아닌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실상 실세, 이 9,000개가 넘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스타트업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연구개발과 제조를 모두 아우르는 비즈니스 단지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그곳에 초대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두뇌 역할부터 시작해 최첨단 제품들을 모두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초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특별히 삼성전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도체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 이 삼성이 보유한 최고의 제조 기술로 이를 생산해내며 이 TSMC나 인텔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의 미국 정부 정책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11명이 유대인, 하원의원 30여 명이 유대인,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이 유대인,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CEO 100명단 20명이 유대인, 미국을 장악한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가 유대인, 미국 최고의 대학 아이브리그 총장 및 교수진의 무려 40%가 유대인,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가 유대인, 미국의 주요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유대인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한국의 삼성과 폭탄 발표를 하자 놀랍게도 바이든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라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사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주 역할로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찍혀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라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을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이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의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칭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에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이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친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의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이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 중국의 국방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에 6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리 국방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만남 몇 시간 전에야 성사가 합의됐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며 중국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 만약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이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LG 구강모 회장이 바이든의 쐐기의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구강모 LG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의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인 세계 1위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엔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구강모 LG 회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뒤통수 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이 중국에서 최근 LG엔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2 2종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LG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제369차 도로자동차 제조업체 제품 발표에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2 2종에 포함됐습니다. 폴스타2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LG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 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공장을 방문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LG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 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LG엔솔에 공급하던 2차 전지 핵심 장비들을 이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선장 동력인 2차 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앉아서 편하게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부분들을 국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코프로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데 성공시키면서 지금까지 한국에 납품했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우주 발사체 한 발이 이 전북 군산 서쪽 60여 킬로미터에 위치한 어청도의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이 비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북한 발사체의 이날 비행 상황을 보면 북한이 당초 예고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쏜 지 2시간 30여 분 만에 이날 오전 9시 5분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해 서해에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발사체의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발사체의 기술적 완전성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사일 때문에 서울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라 라는 요지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른 아침 1000만 서울 시민들은 실제 상황이라는 이 긴급 재난 메시지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급 재난 문자가 이 서울 시민 1000만 명에 전송된 직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에 접속하려던 서울 시민 1000만 명. 그런데 네이버에 접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자 이 전쟁이 나서 인터넷이 끊긴 것으로 보여지며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이버 쪽은 위급 경계경보 재난문자 발송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해 몇 분 동안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정상화되었고 비상 모니터링 대응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시민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새벽에 사이렌이랑 대피하라는 문자 때문에 기절 초풍이 하면서 깼는데 네이버 들어가니까 접속도 안 된다고 떠서 인터넷도 다 끊기고 벌써 전쟁 난 줄 알았다 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서울시의 경계 경보 발령을 정정했습니다. 많은 시민은 서울시와 행안부가 발송한 서로 다른 내용의 문자 발송에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실제 경계 경보 발령을 전후해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는 등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백령 대청면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는데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서울시는 백령 대청면에 국한한다는 내용이 없어 자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순된 문자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는 서로 연락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기 대응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근 준비를 하던 김모 씨는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에 자고 있던 아이를 깨웠는데 오발령이라는 문자가 와 황당했다라며 상황을 이해 못하는 아이를 달래느라 출근도 제때 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이모 씨 역시 갑작스러운 경보에 TV를 틀고 진짜 재난 상황인지 체크하면서 회사를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수만 가지를 고민했다라며 오발령이라니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급재난 문자가 발사 후 9분이나 후에 전송되면서 이미 미사일이 떨어진 후에야 받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이 32분에 발사한다 해놓고 42분에 경보를 주면 이미 다 죽은 다음에 경보를 울리겠네. 아니 뭐 때문에 대피인지 말해줘야지 등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구산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신모 씨는 장소도 모르는데 무조건 대피하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라며 오발령 문자를 받은 뒤에는 이게 웬 난리인가 싶었다. 앞으로 비슷한 문자를 받아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이모 씨는 재난 문자에 사이렌까지 울려서 옷과 물만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 길거리에 서 있더라 라며 갑자기 민방위 방송이 나오는데 트럭과의 장수나 따끈따끈한 순두부 판다는 방송만도 못한 수준이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더라 라고 분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발사에 실패하며 대망신을 당한 북한이 또 며칠 안으로 2차 발사를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리지만 이 북한이 이처럼 바로 2차 발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 한 전문가는 이 푸틴이 북한에 미사일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푸틴은 한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의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이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확실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무기 공급이 이뤄지면 보복하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쓴 글에서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새로 등장했다 라며 한국을 겨냥해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애초 정찰 위성 발사 기간으로 예고한 이번 달 11일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에 예고했던 6월 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준 드론들 때문에 러시아가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이송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밀 합의에 따라 한국의 포탄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고 미국은 이 포탄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포탄을 어떤 방식으로 이송하고 있는지 또 이송이 언제쯤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곧 우크라이나에 상륙할 수 있다는 한국산 괴물무기라 불리는 현무5. 이 현무5가 우크라이나에 상륙하는 순간 푸틴은 곧바로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현무2가 처음으로 등장했으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탓에 오랫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4 시리즈와 현무5로 알려진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무4-1 모델은 800km급 사거리에 2.5톤의 탄두를 탑재해 북한 전역의 지하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수상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인 현무4-2, 함대지 탄도 미사일 현무4-4, 잠대지 탄도 미사일이 잇따라 개발됐습니다. 현무4-1은 마하 10 이상 초고속으로 목표물을 직격한 뒤 24m 이상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해 지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한국군이 기존에 보유한 벙커 버스터인 F-15K 탑재용 GBU-28 관통 능력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이 스텔스 기능까지 있어 적은 이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을 탐지조차 못하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5가 등장했습니다. 현무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1톤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이 현무5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5의 탄두를 줄이는 이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것은 곧 현무5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데 이 현무5 한 대도 막을 수 없는 러시아. 이 때문에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무5 100대가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상륙하는 순간 푸틴은 백기를 들며 항복을 외칠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